객체 지향 개발 절차와 UML.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을 들었을 테니까 익숙한 내용일 수 있고, 또 UML도 그 이전 다른 수업,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조금 다뤘을 테니까 아마 뭐 다 잘 아는 내용일 텐데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그런데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그 전체적인 설명한 가운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UML과 관련해서는 use case diagram, use case specification, 클래스 관계도, 그리고 sequence diagram, 뭐 순차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 개발하는 절차를 보면 아주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폭포수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폭포수 모델은 어떤 과정을 다 끝내고 그 다음 과정을 하고 또 다 끝내고 그 다음 과정을 하는 어떤 순차적으로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면 뭐 다 알겠지만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 사용할 층이 누구이냐, 거기와 관련된 이제 요구사항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고,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사람들이 쓰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이 또 그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유아들이 쓰는 거랑 또 뭐 노인분들이 쓰는 거랑 여러 가지 좀 인터페이스 측면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할 건지, 또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이 사용을 하는지, 그게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 될 테고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객체 지향에서 설계한다는 것은 클래스를 도출하는 겁니다. 클래스를, 우리가 필요할 클래스를 찾아내고요. 이들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겠고, 너무 관계들이 그 결합도가 높으면 그 결합도를 줄이기 위한 뭔가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중간 클래스 같은 걸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에서의 객체들이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떤 그 기능을 우리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순차 다이어그램 통해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고요. 구현을 다 하고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이제 제품의 모습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평가를 하게 되겠죠. 시험 평가. 그리고 이런 시험과 평가는 주로 평가 같은 경우는 이 요구사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을 갖추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 놨더니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요구사항들이 만족이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어떤 기능이 뭐 사용자가 요구한 지 1분 내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럼 실제 구현이 되고 나서 그게 1분 내로 완성이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요구사항들이 나중에 이제 검증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시험과 평가도 나중에 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사항부터 구현될 때까지 어떤 것들을 테스트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평가가 끝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실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나서 고객들하고 만나는 방법이 되게 쉬워졌죠. 오픈 마켓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앱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데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하게끔 운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내가 창업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자기가 뭔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으면 배포를 해보고 그 배포를 하게 되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만들었던 것을 개선해보고 기능을 추가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도 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웠죠.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이런 배포들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현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앱을 만들면 무조건 마켓에 올려야지만 뭐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교수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유지보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한번 다 완성해 놓고 끝나지 않고 보통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고쳐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이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긴 하지만 옛날 방식처럼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이거 하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저런 절차를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를 끝나고 나서 다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단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 정의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빼먹은 게 있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어떤 단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없고 그 완벽하게 끝나게 못하게 되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거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졸작을 만들 텐데 졸작을 만들 때도 이런 개발 방법론을 한번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이런 절차에 맞춰서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터레이티브 개발 방법론, 반복적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짧은 고정된 길이의 어떤 작은 프로젝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 전체 개발을 나누어 진행하며 각 반복은 독립적으로 테스트되고 통합되어 시행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의 부분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개발하는데 이 조금 개발하는 것도 어떤 기능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반복은 별도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자일 방법을 쓰면은 뭐 분석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코딩부터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설계는 늘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하고 코딩은 딱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 하나의 반복을 좀 짧게씩 2주에서 6주 정도 짧은 식으로 뭔가 그러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 느낌을 받게 되겠죠. 뭐 다 하고 나면 지금 보통 제가 지도하는 방식도 뭐 3학년 끝날 때면 설계락도 완성해 놔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별로 1년이라는 세월이 뭔가 졸업작품에 투자를 했는데 해놓은 건 없는 거지. 맨날 설계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구현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프로토타입도 부분적이라도 계속 3학년 때도 좀 개발해 내놓으면 이렇게 좀 더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씩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개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연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되는 거라서 이터레이티브라는 표현을 다시 인크리멘탈 또 이볼루셔너리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점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우리가 통으로 다 분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니까 이 반복에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다른 반복에 또 피드백 해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개발하니까 뭔가 생각 못했던 거를 또다시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이런 반복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변화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발할 때도 그 변화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게 이제 그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의 개선은 고객, 개발자에게 모두 이득이다. 위험 기반, 고객 기반 위주로 반복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보통은 핵심 요소부터 개발한다 그래요. 그런데 꼭 우리 같은 이렇게 아주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핵심 요소 아직 개발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방법처럼 제일 중요한 요소부터 개발해 나가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원래는 리스크가 높은 것부터 제일 핵심 요소부터 개발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데, 아마 졸작을 할 때든지 아직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력이 어느 정도 완전하지 않을 테니까 공부하면서 개발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나눠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걸 개발할 때에도 조금은 프로토타입 형태대로 완벽한 알고리즘 가지고 안 가진 상태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리팩토링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requirement라는 게 요구사항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터폴 모델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분석을 끝내고 나면 분석이 100%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한 이터레이션 되면 전체 소프트웨어의 분석은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0% 조금씩 반복해 가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그림이 완성이 돼가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2%, 5%, 8% 별로 안 늘고 있죠. 안 늘고 있어도 이게 점점 늘 테지만 분석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 프로그램이면 그냥 코딩부터 하는 뭔가 만들어내는 것부터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설계도 다 하는 거죠. 부분적인 설계, 부분적인 생각들을 좀 하고 개발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고 영어로 읽으면 더 좋은데 한글로 돼 있어서 내가 다음에 바꿀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기존의 워터폴 모델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이 옛날 워터폴 모델에서 중시했던 건데 우리는 이거보다 이걸 중시하지만 이것도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과 도구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근데 요쪽을 중시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문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문서를 또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안철수 랩에서 옛날 학기 초에 이렇게 그 전문가들 모셔서 이렇게 그 특강한 적들이 몇 번 있는데 거기는 막 보고서를 이만큼 쓰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때도 야, 저거 보고서 쓰느라고 시간 다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냥 나름대로. 근데 너무 또 보고서를 많이 쓰는 것도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계약 협상보다는 협력을,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오른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 그래서 이 방법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방법과 계획이 지나친 방법 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방법론이고요. 기존 전통 방법이 계획에 너무 의존하고 형식적인 절차들을 너무 따라서 대기업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너무 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 극복하기 개발된 방법론이고 문서 중심에서 코드 중심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며 그때그때 필요한 요구를 더하여 수정하여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리팩토링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어떤 워킹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동작하는 게 있으면은 그 동작이 그대로 리팩토링 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존의 코드보다는 새로운 코드가 더 뭔가 코드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돼야 되는 거죠. 코드적인 측면에서 향상된다는 것은 리더빌리티가 향상될 수도 있고요. 확장 가능성이 더 향상될 수도 있고요.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처음에 정렬하는데 귀찮아가지고 내가 그냥 뭐 삽입 정렬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우리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제대로 된 정렬 알고리즘 갖고 빠르게 정렬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것도 리팩토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팩토링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워킹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복이 끝나면 뭔가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느리더라도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 알고리즘이 좀 허접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되니까 얘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그거를 리팩토링 하는 거죠. 알고리즘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련 책들을 좀 한번 보시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 거고 스크럼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델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완료되면 다음 단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벽하게 완료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렇게 하기가 어렵고 늘 되돌아가죠. 그리고 얼마나 뒤로 되돌아가냐에 따라서는 비용이 너무 클 수가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요구사항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바꿔야 될 게 너무 크죠. 비용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전진적인 접근. 어떤 조그만 단위로 그 단위를 이제 기법에 따라서 스크럼이라고도 하고 뭐 스프린트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자일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랩실에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꼭 애자일 방법을 안 쓰더라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만들어야 될 요소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할 일들을 일로 옮겨와.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해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옮겨와서 다 된 건 여기다가, 아니, 던에다가 옮겨오는 거예요. 옛날 캠프 가서 이거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그때 오신 분들이 없겠죠? 저학년 갖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졸업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만들어야 될 요소들이 쭉 있겠죠. 그 요소들 쭉 나열한 다음에 오늘 내가 할 일 갖다 놓고 이제 서로 상의해서 이런 일들부터 먼저 하자. 이게 쉬우니까 이거부터 해보자. 너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이런 게까지 만들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있던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나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뭐 다 완료했다. 그러면 상대방, 랩실에 있는 다른 팀원들이 지금 저 친구는 어디까지 하고 있고 나는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다 끝내면은 이제 못한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또 들고 와서 또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어떤 것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는 그 웹사이트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벽에다가 이만한 거 하나 만들어서 포스트잇 붙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랩실에서 팀원들끼리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뭐 꼭 애자일로 해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을 나름대로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우리의 스타일에 맞게끔 바꿔가지고 써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재미난 요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명도 한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고객과 개발자 또 사장 등의 어떤 시각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고객이 만들어 달라고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프로젝트 리더가 고객이 설명한 걸 듣고 이해한 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자체부터 틀리죠. 그리고 설계한 사람은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설계하고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런데 그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판매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설명한 거죠. 완성된 거를. 그리고 문서화는 이름. 그리고 설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고객한테 청구된 비용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이 정도. 그리고 실제 고객이 원했던 건 요 정도다. 이 갭들을 메꿔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갭들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보고 이 갭들을 메꿔 가서 고객이 되면 바가지를 안 써야 되죠. 근데 너무 또 고객이 그 하는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도배를 한다든지 집에 뭐 조금 수리를 한다 그러면 와서 뭐 요것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계약하는데 나중에 이거 좀 이상한데 요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계약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죠. 되게 철저해요. 근데 또 나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뭐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처음에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또 할 말이 없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꼭 소프트웨어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서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특히 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의 능력에 따라서는 이게 한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조금 객체 제한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ow가 초점이 아니라 what이 초점이 된다는 거죠. 분석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를 분석할 때부터 고민하고 있으면 너무 걱정이 많아서 제대로 분석이 안 돼요. 겁이 나는 거죠. 분석할 때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놓고 찾을 기능들은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하면서 좀 분석해서 이거는 너무 우리한테는 무리 되는 거니까 빼자. 뭐 아니면 요 기능을 좀 축소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또 우리가 빼먹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서는 how가 아니라 what이 초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구사항 분석, 시나리오 분석, 인터페이스 분석,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구사항은 향후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걸 평가할 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을 찾고 쓰면 나중에 그 요구사항이 실제 내가 만들어 놓고 만족이 됐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 요구사항들이 기술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보시면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면 쉬운 거야? 누구 기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은 좀 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량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용하기 쉬운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 못 쓰는 사람을 가져다 놔도 뭐 요 사용법을 익히는데 1시간이면 되더라. 1시간 정도 걸려야 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들을 내 응용에 맞게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정된 전원이 공급이 중단되어도 백업 배터리 통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또 측정이 안 돼요. 평가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되면 최소 20분 동안은 배터리가 공급이 끊긴데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실제적으로 해놓고 배터리 그 전원 빼고 20분 동안 버티는지 검사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들은 좀 더 구체화되는데 처음부터 구체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고객이 되게 추상적으로 한 다음에 이걸 좀 더 정량화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고객과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 공항에서는 고객이 따로 있고 그 개발하는 회사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졸업작품을 개발하면 내가 마치 고객이고 내가 다 개발자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죠. 이제 근데 실제적인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고요. 않으니까. 또 특정 고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한 10살 어린아이들이 쓸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야. 그러면 뭐 그 고객이 특정되어지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 10살짜리들하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처음에는 너무 정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가고 다 찾으면은 그거를 정량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이 요구사항들을 평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요구사항들을 쭉 찾으면 이 요구사항을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CW 같은 걸로 분류하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없으면 안 되는 기능이야.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게 없으면 아예 그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 그러면서 그것들이 점점적으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맨더테리에 초점을 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개발하고 이것도 개발 안 되는데 이걸 개발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완성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들을 쭉 하면 어떤 요구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얘는 그보다 좀 아래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나눈 다음에 맨더터리 중에서도 내 능력에 따라서는 좀 더 쉬운 것부터 해볼 수가 있고 어려운 거는 조금
그런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프로토타입 형태대로 좀 더 쉽게 이렇게 기능을 축소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서 원래 요구했던 걸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고려해 볼 게 스테이빌리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 기능은 나중에 여러 다른 것들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 만들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이런 기능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걸 고려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빌리티가 로우한 거는 유지보수가 잘 안 되게끔 허접하게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로우한 거는 그 기능을 한번 만들고 나서는 그 기능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은 계속해서 변경되거나 추가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설계를 잘 해놔야 되죠. 지난번 예시에도 보였듯이 상속같이 미리 처음부터 잘 유지보수를 위해서 차기 버전들을 생각해서 잘 설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뜯어 고치려면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구사항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요구사항이 잘 변할 수 있냐, 또 추가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분석도 해봐야 되겠고요. 이 시나리오 분석은 실제 고객들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거를 고민 안 해보면 또 설계가 힘들어지죠. 사용자들이 이걸 고민하다 보면 요 부분에서는 이런 요소가 우리가 생각 못한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요걸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그 쓰는 사용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고 좀 더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쓰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는 것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그 시나리오가 너무 복잡해서 쓰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겠고, 보통은 우리가 시스템에서는 한 가지 기능을 한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메뉴에서도 사용해서 쓸 수 있고, 뭐 단축키를 써서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에 따라서는 한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건지 잘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수행될 수 있는 다른 행위들, 이런 것들도 잘 따져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좀 더 기대되는 모습, 그게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좀 더 잘 내가 나중에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유스케이스 모델입니다. UML에서는 유스케이스 모델. 그래서 유스케이스 모델은 그 시스템과 인터랙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개수가 보다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냐. 여기 뒤에 보시면 식당에 있는 어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면 웨이터가 있고 요리사가 있고 고객이 있고 또 캐시어가 돈을 수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웨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캐시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요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다 보겠고, 그러면 이렇게 분류해내면 요걸 할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하냐, 어떤 시나리오를 거치게 되냐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 시나리오 같은 거를 적을 때 쓰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설명이 간단히 있고 주 액터. 액터는 이 시나리오를 시작하거나 실행하는 주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 액터 말고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또 다른 그 주체들이 있냐. 서비스 제공자들 또는 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전 조건. 이 시나리오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이 시나리오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고, 그 다음에는 이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사후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쓰게 됩니다. 대안 흐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판매 세금 지불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use case specification, 명세서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나리오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페이스 분석. 그래서 인터페이스 분석은 요런 시나리오 할 때, 요 시나리오 할 때 사용자가 접하는 화면들이 뭔지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는 디자이너가 좀 디자인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이쁘게 만들까를 디자인하려는 게 아니라 요 시나리오 할 때 어떤 화면이 필요하고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하고 뭘 입력받고 보여줘야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이쁘게 보여줄까는 또 보통은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좀 더 UI 전문가들이 또 고객층을 보고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쁘게 만들겠다. 그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이 아니라 이제 요 과정에서 어떤 화면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화면에서 사용자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프로그램 어떤 돌아가면서 유지해야 되는 거, 또 이게 프로그램을 껐다 켜도 늘 계속 보관돼야 되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그냥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해야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쓸 거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겠고, 그 파일 시스템을 쓸 거면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나 파일명들, 그리고 파일 내부 모습들, 뭐 이진 파일 쓸 건지 텍스트 파일 쓸 건지, 텍스트 파일 쓰면 어떤 형태대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는 우리가 여기서 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통신을 해야 된다. 어떤 다른 것과 통신을 해서 어떤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어떤 통신 메시지들을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도 다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분석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쓸 언어를 바탕으로 자료 구조는 뭘 써야 되겠고, 타입은 뭐가 돼야 되겠고, 이런 것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UML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